하게 목차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오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국제경제학 제 1부를 들어가기에 이전에 서론을 배웠습니다. 국제경제론과 세계경제, 거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우리 한국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왜 세계경제를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으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는 제1부 2장 교환과 국제무역에서는 교환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제3장, 4장, 5장에 걸쳐서는 5장, 6장의 특정 요소 모형까지는 사실상 말하는 비교 우위에 입각한 무역 이론들을 배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3장에서는 보시면 자, 리카도의 무역 모형을 배우고 그리고 제4장에서 어찌 보면은 국제무역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핵쇼 올인 모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핵쇼 올인 모형에서 파생되는 세 가지의 정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톨퍼 사멜슨 정리, 그리고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 그리고 립신스키 정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정리를 제5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핵쇼 올인 모형의 특수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특정 요소 모형까지 배웠고 제가 이들을 묶어서 바로 6장의 제1강까지를 산업 간무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6장에서 제6-2장에서 구체적으로는 6-2장에서는 해외 아웃소싱 모형 그리고 제7장에서 규모의 경제, 불안정 경쟁과 국제무역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을 묶어서 제가 현대적 무역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7장에 있는 산업 내 무역이라는 개념을 또 새롭게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장으로 넘어오시면 오늘은 바로 노동과 자본의 이동 및 지역 경제입니다. 이제 저희가 8장에 들어서서 밑줄을 치면 함께 밑줄을 그으면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앞서 저희가 배운 것은 바로 이 무역 현상에 대해서 배웠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생산물을 만들어내죠. 그 생산물이 국경 간 이동할 때의 현상을 우리는 배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8장은 생산물의 이동을 다루지 않습니다.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노동과 자본이 이동해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산 요소라고 했던 것들이 국경을 이동할 때 혹은 국경 간 이동할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 응용해서 이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8장도 여러분들께서 이 현대적 무역 이론에 묶으시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지금 그 무역 이론 같은 경우에는 1장은 서론, 2장은 어떤 무역 이론의 기초인 교환의 본질, 그리고 3, 4, 5, 6-1까지가 산업 간무역, 달리 말하면 전통적 무역 이론, 비교 위에 입각한 전통적 무역 이론을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6-2장, 그 다음에 7장, 그리고 8장까지가 바로 현대적 무역 이론을 배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20쪽으로 이동을 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수업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라는 것을 각각 배울 거예요. 노동의 이동, 자본의 이동, 그리고 지역 경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러분들의 초점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자본의 이동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분량상 그 자본의 이동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여러분께 수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1절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서론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 밑줄 긋고 갈게요. 자, 보시죠. 제7장까지의 무역 이론에서는 노동과 자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과 자본도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다른 국가로 이동하고 있고
점차 이러한 생산 요소의 국가 간 이동이 확대되고 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 배우는 어떤 부분은 생산물의 이동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입한 생산 요소가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견지하시면서 제1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1절은 노동의 이동입니다. 자, 노동의 이동. 제목 한번 밑줄 그으시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220쪽, 그리고 220, 여러분들 페이지 221쪽, 그리고 여러분들 페이지 222쪽에 걸쳐서 사실상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그래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밑줄 친 부분의 결론만 여러분들은 암기하시고, 그리고 왜 그럴까라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정리, 이 부분의 그 이유를 찾지는 못하시더라도 한번 현실 사례가 어떤 게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결론 밑줄을 치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220쪽부터 222쪽까지 전개되는 이 상황은 노동이 이동, 국가 간의 노동이 이동을 하는 건데, 우리가 전 세계를 지금 이 모델에서는, 이 모형에서는 중국과 한국만을 가정하고 있어요. 한국은 자, 노동이 희소해서, 달리 말해서 노동이 귀해서 고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노동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례에서는 저임금을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노동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까? 당연히 저임금 국가에서 고임금 국가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세계 전체를 한국과 중국만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노동이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유입될 때 그 효과가 어떤지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해둔 거예요. 그 부분만 요약한 부분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간 노동 이동의 효과는 다음에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밑줄, 양국의 임금이 수렴한다. 둘째, 세계 전체 생산량이 증가한다. 셋째, 노동의 이동은 한국과 중국의 국민소득을 모두 증가시킨다. 넷째, 노동의 이동으로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고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 제가 간략하게 말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요약 그 결론만 읽으시고 현실 사례를 찾는 데 복습하실 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국가 간 노동의 이동 효과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양국의 임금이 수렴한다고 했죠. 잘 보세요. 노동이 귀했던 한국에서 많은 노동이 유입이 되죠. 자, 그렇다면은 노동의 임금은 어떻게 되죠? 내려가죠.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임금이었던 데가 조금 덜 풍부해지죠. 귀해지지는 않겠지만 덜 풍부해져요. 그렇다면 임금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고임금 국가에서는, 기존 고임금 국가에서는 임금이 내려가고, 그리고 저임금 국가에서는 임금이 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임금이 수렴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세계 전체 생산량이 증가한다. 이 부분은 제가 밑줄은 치지는 않았지만 제가 펜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결국에 뭐냐면 세계적 수준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정했던 이 세계, 달리 말하면 한국과 중국 전체의 생산량은 증가한다, 이런 의미예요. 셋째, 자, 노동의 이동은 한국과 중국의 국민소득을 모두 증가시킨다고 했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이 희귀했다는 것은 우리의 기존 핵쇼올인 가정들을 이렇게 좀 도입을 해보면 사실상 자본이 굉장히 풍부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노동이 빈약했기 때문에 그 자본에서 나오는 그 가치가 충분히 크지 않았던 거예요. 노동이 유입됨으로써 그 자본 한 단위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노동이 유출되죠. 그래서 중국 안에서는 어때요?
임금이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안에서의 생산량이 커지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존 중국에서 저임금을 받던 사람들이 한국에 옴으로써 좀 고임금을 받게 되겠죠.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비 일부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송금, 레미턴스라는 형태로 중국에 다시 보내요. 뭐 가족 뭐 생활비로 쓰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지금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모형에 입각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한국 노동자들은 어때요?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은 과거에 고소득을 받았는데 살짝 내려오겠죠, 임금이. 임금이 하락하니까 한국 노동자들은 과거보다 임금이 하락해요. 근데 중국 내에 있는 노동자들은 임금이 소폭 상승하면서 사실상 이득을 보죠. 근데 앞서 제가 세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릴 때 결국에는 자본이 풍부했던, 달리 말하면 한국의 토지 소유자들, 여기서 이제 토지 소유자라고 예시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한국의 자본 소유자들의 보수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토지 한 단위, 이 예시에서 봤을 때는 토지 한 단위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노동의 유입으로 더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대로 중국 토지 소유자들은 인력이 유출되니까 그 토지 한 단위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는 작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이런 노동의 이동의 효과가 우리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지만 그런데 그 안에 내부적인 그 동태적인 모습들을 보면 실제로 한국 노동자들 그리고 중국 토지 소유자 혹은 중국 자본 소유자들은 피해를 보고 반대로 중국 노동자들 그리고 한국 토지 소유자 또는 자본 소유자들은 이득을 본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썸업을 하면 셋째와 같은 결과, 달리 말하면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다. 따라서 우리 국제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동의 이동을 장려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논리를 그래프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해가 되시면 다행이지만 근데 거기에 그치셔도 안 되고 현실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최근에는 이 노동 이동이 워낙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 효과들을 암기하시고 그리고 현실 사례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뭐 챗 GPT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예시를 한번 상정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설명하시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23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복습입니다. 자, 요소의 이동과 무역. 제가 일단은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어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줄을 먼저 그을게요. 자, 국가 간 요소의 이동과 재화 이동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라고 나왔죠. 자, 그리고 어디에 밑줄을 그으시냐면 이처럼 생산 요소의 이동은 재화 이동을 대체한다. 또 어디에 밑줄을 그으시냐면 이처럼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은 생산 요소의 국가 간 이동을 대체한다. 자, 이어서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한 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유무역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가 간 요소 가격이 같아지지 않으므로 생산 요소의 국가 간 이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 국가 간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더라도 무역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 내 무역은 가능하다. 둘째, 모든 생산 요소가 이동 가능한 것은 아니다. 토지나 자연 자원까지 밑줄. 자, 이 부분은 설명 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제5장 내용과 함께 복습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5장이 어떤 거였냐면 4장에서 핵쇼 올린 무역 모형을 배우고 그리고 그 무역 모형에서 파생되는 소득 분배의 효과를 5장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세 가지 정리가 스톨퍼 사물슨 정리,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 그리고 립신스키 정리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를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어떤 걸 설명을 드렸었냐면 바로 이 요소 이동과 재화의 이동, 달리 말해서 요소 가격이 변화할 때 재화 가격은 어떻게 변하는지, 반대로 재화 가격이 변화할 때 요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관계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페이지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지금 제가 첫 번째 여기 두 번째로 밑줄 친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밑줄 친 부분이 똑같은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이 이론상 그렇다라고 여기는 전제를 한 거죠. 달리 말하면 여기까지가 이론이에요. 이론. 달리 말하면 잘 보세요.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재화의 이동을 대체한다는 게 뭐죠? 생산 요소의 이동이 활발해지면 결국 어떤 말이에요? 요소 가격이 같아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교 우위에 입각한 무역은 상대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했던 거예요. 근데 생산 요소가 이동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사실상 두 국가의 어떤 특정 재화에 대한 상대 가격의 차이가 없어진다면 비교 우위에 근거한 무역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을 조금 더 유식하게 그리고 시험용으로 생산 요소의 이동은 재화 이동을 대체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5장에 가시면 그 논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어서 밑줄 친 이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은 생산 요소의 국가 간 이동을 대체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의 논리예요. 재화의 이동이 자유로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배웠던 두 번째 정리,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에 따라서 양국의 요소 가격이 같아져요. 그리고 요소 가격이 같아지기 때문에 생산 요소가 국경 간 이동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5장에서 배운 내용과 지금 8장에서 배운 이 내용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5장에서 배운 이론이에요, 이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가 바로 현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유무역을 허용을 하더라도 읽어볼게요. 자유무역을 허용하더라도 국가 간 요소 가격은 같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요소,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 생산 요소의 국가 간 이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반대로 국가 간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더라도 무역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돼요. 그래서 양국 간의 요소 가격이 같아져요. 그래서 두 국가의 특정 재화에 대한 상대 가격이 같아진다고 해서 없어진다. 없어지는 무역은 바로 비교 우위에 입각한 무역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운 무역은 비교 우위에 입각한 무역 외에도 상대 가격이 달라서 발생하는 무역 외에도 규모의 경제, 다양성 선호에 입각한 산업 내 무역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런 규모의 경제에 근거한 산업 내 무역은 가능하다. 다만 비교 우위에 입각한 무역은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대 이론에서 산업 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는 선진국과 선진국 간 무역이 오히려 산업 간 무역, 달리 말하면 남북 무역, 선진국과 후진국 간 무역의 비중을 뛰어넘는다. 그 규모로 따지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반론을 제시하실 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전제하는 것은 자유무역을 하더라도 또는 국가 간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 간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을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편의상 노동과 자본이라는 것만 국경 간 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생산 요소에는 제가 어떤 것도 있다고 했어요. 특정 요소 모형에서는 우리는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하나 더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이 국제경제학에서 제가 언급은 드리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자연 자원과 같은 어떤 광산 이런 것들도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그런 것은 사실은 국경을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죠. 한 지역의 아주 특수적인 그 자원이기 때문에 생산 요소라 하더라도 국경 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이동 자체가 온전히 국경 간 이동을 하지도 못한다 라는 반론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제시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요약하면 5장에서 배운 이 이론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본 거고, 그것이 과연 실제 현실에서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여기서 더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다음 이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되 참고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최근에 이 한국인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 내용을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이 본론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한국은 한국 취업 시장이 워낙 포화 상태이기도 해서 한국인을 해외로 취업시키는 활동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반대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 그리고 뭐 농촌 지역의 어떤 일자리 부족 문제, 여기서 일자리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는 많이 공급되어 그러니까 일자리 수요, 달리 말하면 기업들은 많이 원하고 있으나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실제 뭐 법무부나 뭐 산업부나 뭐 외교부가 다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약간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도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뛰어난 뭐 IT나 AI 인력들을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움직임들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현실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서 이 부분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자본 이동이에요. 실제로 시험에서도 이 노동 이동의 효과보다는 자본 이동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이 책의 분량 역시도 이 국제 자본 이동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 친 부분들 조금 개념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밑줄을 좀 많이 그을 텐데 여러분들도 따라서 한번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국제자본 이동입니다. 국제자본 이동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국제자본 이동의 유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밑줄 치십시오. 자, 국제자본 이동은 경영권의 융합 여부에 따라서 국제 포트폴리오 투자와 해외 직접 투자로 구분된다. 국제 포트폴리오 투자, International Portfolio Investment는 경영권과 관계없는 외국의 채권 또는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여기까지 밑줄. 그리고 이것을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226쪽 넘어가서 이어서 밑줄. 간접 투자라고 한다. 자, 제가 이 내용이 좀 방대하니까 소제목별로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설명을 그때그때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분류인데, 자, 경영권을 수반하며 공장, 자본재, 토지 등과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해외 투자를 말한다. 자, 해외 직접 투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국의 자회사의 설립 또는 외국의 현지 기업을 인수하는 형태인데, 전자를 그린필드 FDI라고 하고 후자를 브라운필드 FDI라고 한다. 이들은 다국적 기업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 여기 일단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국제자본 이동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제자본 이동은 경영권의 융합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자, 국제 포트폴리오 투자는 경영권의 융합이 되지 않아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유 자금으로 미국 국채를 사거나 어디 미국의 무슨 S&P 500 ETF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형태를 의미를 해요. 여러분들 뭐 제가 개인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뭐 꼭
개별 기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대 자산을 굴리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미국이나 유럽 채권 혹은 주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간접 투자라고 해요. 왜? 경영권 융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경영권과 관계가 없는 투자이기 때문에 간접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이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이죠. 해외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경영권을 수반을 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떠올리시면 되냐면 그린필드 FDI는 이런 거죠. 뭐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베트남 공장을 설립을 하는 그런 형태. 실제 말씀을 드렸죠. 베트남 그 하노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한 북동부 지역으로 살짝 좀 나가면 하이퐁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대규모로 공장을 건설해서 실제 저희가 쓰는 뭐 갤럭시 탭이라든지 갤럭시 폰 같은 것들은 거기서 대부분 생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편 이 외국의 현지 기업을 인수하는 형태의 FDI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브라운필드 FD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브라운필드 FDI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시가 최근에 한화오션이 미국 필리조선소라는 곳을 인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조선업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그 기업을 인수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미국이 발주하는, 소위 말해서 미국이 하나조선에 주문할 것 같은 그런 선박을 본인이 미국에서 짓겠다, 미국에서 건조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브라운필드 FDI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 이런 해외 직접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수출입은행 그리고 산업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국제 자본을 이동하려고 하는가? 달리 말하면 왜 국제 포트폴리오 투자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또 왜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느냐? 이거 역시도 우리가 국제 자본 이동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듯이 국제 포트폴리오 투자의 동기가 따로 있고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의 동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여러분들이 구조화해서 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자본 이동의 동기 해가지고 국제 포트폴리오 투자의 동기 이렇게 나오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제가 밑줄 긋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해외에서 높은 수익을 얻는 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 분산을 위해서입니다. 위험 분산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좀 심화된 내용이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위에까지 밑줄을 그을게요. 두 국가가 서로 상대국에 투자하는 것을 교차 투자라고 한다. 교차 투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위험 분산을 위해서다. 여기서 위험이란 채권 가격이나 증권 가격의 변동성을 말한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투자는 뭐라고 했죠? 경영권과는 상관이 없는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개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왜 미국 S&P 500과 같은 그런 유망한 주식에 투자를 하겠어요? 그것은 높은 수익률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자금 여력만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죠. 왜냐하면 수익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해외에서 높은 수익을 얻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위험 분산이었죠. 자, 왜 위험 분산일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차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두 국가가 서로 상대국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제 정의를 조금 더 엄밀하게 내리기 위해서 교차 투자라고 했는데 사실상 위험 분산을 한다는 것은 한쪽에 우리가 좀 은어를 한번 써볼게요. 한쪽에
몰빵했을 때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사실상 국민들에게 노후 생활에 보장될 수 있는 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높은 수익을 내려다가 꼴깍 망해버리면 국민들이 노후가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책임 있는 투자도 필요하겠죠. 미국 S&P 주식이 상당히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서 미국 S&P 500만큼 가는 데가 없다 해서 모든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산을 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제2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미국 주식은 정말 그날로 폭락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는 사실상 투자를 실패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통상 투자자들의 기본은 뭐냐면 우리가 계란 한 바구니에 모든 걸 담지 않는다예요. 왜냐하면 쏟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이 조금은 낮더라도 안정성이 좀 보장되는 그런 국가로도 투자를 하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좀 넓은 의미를 교차 투자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 달리 말하면 채권 가격이나 증권 가격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이러한 위험 분산을 한다. 이 얘기가 바로 이 국제 포트폴리오 투자의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해외 직접 투자의 동기는 무엇이냐? 한번 여기는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여긴 좀 밑줄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해요. 포트폴리오 투자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코트라 같은 데에서는 여기 이 내용, FDI, 유치, 그리고 FDI, 유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해외 직접 투자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국적 기업이란 적어도 두 국가 이상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국제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자, 다국적 기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지금 말이 좀 바뀌어서 그렇지 무슨 말이에요? 해외 직접 투자의 동기는 두 가지다. 이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첫째, 입지의 문제다. 여기 밑줄. 그 다음에 둘째, 내부화의 문제다. 밑줄. 자, 입지의 문제는 굉장히 여러 사례들이 나와요. 달리 말하면 사례까지는 아니지만 근거들이 나옵니다. 무엇이 입지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여러분들 전부 다 암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부화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달리 우리 맥락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다국적 기업이 발생하는 이유 또는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이유에서 입지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밑줄. 외국의 낮은 임금을 이용. 두 번째, 운송비 절약. 세 번째, 관세 장벽 회피. 네 번째, 그 국가의 넓은 시장 활용. 이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적용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왜 공장을 지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응용해 보세요. 이 내용들을 갖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내부화의 문제라고 했죠? 내부화의 문제라면 뭐가 내부화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내부화 정의의 밑줄 그을게요. 내부화란 원자재, 중간재, 기술 등을 시장 거래에 의존하지 않고 외국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기업 내 거래로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외주를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정의를 그대로 적으실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기술의 내부화와 수직적 통합에 의한 내부화가 있다라고 나와서 각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줄. 기술의 내부화란 모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외국의 다른 회사에 라이선스 형태를 이전하지 않고 기업이 해외에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술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제일 커요. 자, 다음 페이지. 또 다른 내부화가 있다 했죠? 자, 밑줄. 수직적 통합에 의한 내부화는 부품 기업과 최종재 기업을 하나의 회사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최종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혹은 그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돌리는 기업인데, 원자재, 중간재, 다른 기업으로부터 외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한다는 겁니다. 자, 왜 안 할까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는데, 이유는 뭐냐면, 공급망 안정화 목적이 제일 커요. 역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사례를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교재 사례 나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외 직접 투자의 변화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밑줄 긋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으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제가 색깔을 핑크색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해외 직접 투자의 변화 봅시다. 해외 직접 투자의 변화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만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세계 전체 해외 직접 투자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다음 페이지. 229쪽. 자, 잠시만요. 대상국별. 네. 대상국별 투자 규모를 보면 2010년 이전에는 주로 선진국에 집중되었으나 이후 개도국으로의 투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8년도에는 약 절반이 넘는 투자가 개도국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 2000년 이후, 2007년 이후, 2015년 이후에는 급속히 감소하는 변동폭이 심하다. 해외 직접 투자는 국제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여기 밑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밑줄 그은 거를 1번, 2번, 3번 이렇게 한번 번호를 매기세요. 여기까지가 지금 3번이죠.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인데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직접 투자는 투자 유입국보다는 투자국의 여건이 더 중요하다. 여기도 밑줄.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밑줄. 유출과 유입 중에서 선진국은 유입보다는 유출의 비중이 더 높고 개도국은 유출보다는 유입의 비중이 더 높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밑줄을 긋고 총 5가지였어요. 자, 5가지 팩트를 여러분들이 그 228쪽 그래프와 그리고 229쪽에 나와 있는 229쪽에 나와 있는 잠시만요. 네, 요 표 8-2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좀 학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가지 팩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그 다음, 자, 한국 해외 직접 투자의 유입과 유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읽으면서 기억하기 쉽도록 한 4가지 정도 밑줄을 좀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밑줄 그으시냐면 230쪽에 1999년과 2000년에 외국인 직접 투자의 국내 유입액 규모가 다른 해에 비해 매우 크다. 자, 왜 그런지에 집중해서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요. 자, 231쪽입니다.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유출은
어땠는데 2006년부터는 유출액이 유입을 초과하였으며 한국의 주요 투자 대상국은 미국과 중국이다. 여기에 비추. 이게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한국 해외 투자 기업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달리 말해서 FDI가 나갔을 때 FDI와 무역 간의 관계를 보겠다. 관련해서 여기에 비추. 현지 법인을 통한 수출입을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수입보다는 수출이 많다. 달리 말하면 FDI가 늘면 늘수록 수출이 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FDI를 권장을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해서 여기에 1번 번호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2번, 그리고 이 부분에 3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번호를 매겨서 잘 읽어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국제 자본 이동은 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제목 자체가 노동과 자본의 이동 및 지역 경제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노동이 이동했을 때, 국경 간 이동했을 때 그 효과가 무엇인지 4가지 제가 밑줄을 그어드렸고, 그리고 자본 이동 앞서 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좀 활용해서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를 볼 텐데요. 갑자기 이게 생뚱맞게 왜 등장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롭냐 아니면 좀 덜 자유롭냐 이기 때문에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개념부터 한번 밑줄을 긋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밑줄, 그리고 소제목 밑줄, 그리고 역시나 처음 보는 단원이니까 개념 밑줄 볼게요. 어떤 지역이 여러 국가로 나뉘어 있으면 국가 경제, 한 국가로 통합되어 있으면 지역 경제라고 하자. 국경은 재화와 생산 요소의 이동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여러 국가로 나뉘어 운영되느냐 아니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어 운영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경제적 성과에 차이가 난다. 자, 간단하게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지역이 여러 국가로 나뉘어 있으면 이란 얘기예요. 어떤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 안에 국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국가 경제라고 해요. 이 지역이라고 해서 지역 경제가 아니라 이 안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국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지역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국가 경제의 예시가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국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EU죠, EU. 여기에서도 EU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대표적인 예시. 자, 그리고 후자는 어때요? 한 국가가 있는데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뭐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죠. 근데 대표적인 게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는 여러 주 states로 구성된 미국과 같은 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EU와 미국이라고 상정을 각각 하시고 국가 경제는 EU, 지역 경제는 미국이라고 상정을 하시고 이 부분을 읽어 나가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국경은 재화와 생산 요소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국가 경제는 어때요? 지역 경제에 비해서, 자, 달리 사례로 갈게요. 바로 사례로 갈게요. 미국에 비해서 EU는 어때요? 생산 요소의 이동과 생산물의 이동이 혹은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제약되어 있겠죠. 한 국가 내의 이동이 아니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소제목의 밑줄. 재화의 이동성과 산업의 지역 집중도. 어떤 지역이 여러 국가로 분할되어 있으면 특정 산업이 여러 국가에 분산되므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여러 국가로 나뉜 지역보다는 통합된 지역에서 특정 지역의 생산이 집중되고 규모의 경제도 커진다. 여기에 밑줄.
자, 그 다음 페이지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볼 때 세계 경제가 통합되어 국경의 장애 요인이 완화될수록 산업의 지역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산업의 지역 집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어떤 특정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예시가 이제 자동차 산업을 두고 미국과 EU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읽기 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대표적인 자동차 산업 단지가 디트로이트라는 곳이에요. 근데 미국의 다른 지역들은 사실 디트로이트에 비하면 자동차 산업 단지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자동차 산업 단지가 전부 다 디트로이트를 주변으로 해서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EU를 한번 보실까요? EU. 유럽 연합을 보면 독일의 특히 남부 지역, 우리 뭐 헤센주를 비롯해서 그 바이안주 같은 경우가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독일만 유명하지가 않아요. 이탈리아도 유명하거든요. 이탈리아 밀라노 그 아래 지역까지 가면 이탈리아는 또 굉장히 유명하죠. 프랑스 르노 같은 자동차도 굉장히 유명해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 왜 산업 집중도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뭔가 더 집중되어 있고 EU는 덜 집중되어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232쪽에 문제가 뭐냐면 규모의 경제의 효과를 미국은 누리기가 조금 더 쉽고 EU는 좀 더 어렵기 때문이다. 근데 그 규모의 경제를 왜 미국이 더 누리기 쉽겠어요? 그것은 바로 생산 요소의 이동, 재화의 이동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소의 이동성과 지역 간 소득 차이, 이 부분도 여러분들 제목의 밑줄, 그리고 이 부분의 밑줄 그을게요. 자, 보시죠. 국가 간 노동 이동에는 제약이 있어서 임금이 같아지지 않는다. 반면에 국가 내 지역 간에는 노동 이동이 자유로워서 임금 차이가 노동 이동으로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간 임금 차이는 국가 내 지역 간 임금 차이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거 역시도 이동, 생산 요소, 특히 노동 측면에서의 생산 요소의 이동성이 얼마나 수월한지에 따라서 소득 차이가 달라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가 더 지역 간 소득 차이가 더 크겠어요? 역시나 미국 내의 다른 주보다는 EU라고 하는 어떤 지역 내의 스웨덴과 이탈리아 차이가 더 크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 국가 간 거래의 제약이 완화되고 통합될수록 국가 간 소득 격차는 줄어들 것이다. 자, 지역 경제를 우리는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제목이 지역 경제 특성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 현실을 볼 때 어때요? 우리 현실을 볼 때는 국가 경제적 측면이 훨씬 강하죠. 사실상 우리가 개방된 경제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국경문이 잘 닫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국제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통상을 지능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때요? 추구하는 방향이 개방 경제예요. 달리 말하면 국가 경제보다는 지역 경제를 조금 더 우리는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 특성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역 경제 특성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역 경제의 특성, 여기 밑줄 한번 긋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는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각각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밑줄 한번 그어보죠. 두 가지. 첫째, 특정 지역의 경쟁력은 비교 우위가 아니라 절대 우위에 의해 결정된다. 자, 둘째, 규모의 경제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누적적으로 확대된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지역 경제와 절대 우위. 각각 제가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지역 경제와 절대 우위. 자, 지역 경제에서는 경쟁력이 앞서 우리가 배웠던 비교 우위가 아니라 달리 말하면 개방된 경제, 완전 개방된 경제에서는 어때요? 절대 우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밑줄. 국가 내에서는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지역의 경쟁력은 비교 우위가 아니라 절대 우위에 의해 결정된다. 지역 간 인구 이동이 가능 이어서 밑줄 하면 임금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한다. 생산성이 높은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생산성이 낮은 지역은 인구가 감소한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보다 절대 우위 산업이 많은 지역은 성장하고 절대 열위 지역은 더욱 위축됨을 알 수 있다. 예시가 뭐죠? 한국의 태백과 정선의 탄광 지역. 자, 앞서 우리가 3장부터 배웠던 무역은 어떤 경제를 상상하고 그린 거예요? 국가 간이었잖아요. 국가 간. 그죠? 무역의 기본 전제가 국가 간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개방되지 않은 국가 간 무역이 왜 발생하냐라고 했을 때 비교 우위였죠. 지금 우리 지역 경제를 다루고 있죠. 지역 경제는 어때요? 정의 자체가 한 국가가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달리 말하면 세계로 확장한다면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국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절대 우위에 의해서 경쟁력이 결정된다. 논리가 여기에 여러분들 초점을 두어서 좀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한 지역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령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뭐 속초에 한번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속초. 그리고 서울이 있다고 한번 수도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속초에서 물론 초중 고등학교까지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속초에 대학교가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나올 거예요. 강릉으로 나오든 아니면 춘천으로 나오든 아니면 조금 더 큰 수도권으로 나오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속초에 거주하시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속초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면서 경쟁력 자체가 하락하겠죠. 반면에 수도권은 밀집 지역이 되죠. 대학교도 많고 더 생기고 심지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절대 우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이 어찌 보면은 어떤 집중 현상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예시는 사실 두 번째 예시와도 관련이 되게 높아요. 규모의 경제와 불균형 확대. 여기도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자, 여기는 어디 밑줄 그으시냐면 여기에 밑줄 그으시죠.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규모의 경제 이점이 있으면 이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한다. 그리고 이 지역으로 인구가 모이면 규모의 경제 이점이 더 커지면서 누적적으로 인구 집중이 확대된다. 그 다음 페이지 가셔서 어디에 밑줄 그으시냐면 어느 국가에서나 지역 간 소득 불균형 문제가 있다. 이탈리아는 남부에 비해 북부가 훨씬 더 잘 살고 멕시코도 남부 지역에 비해 미국과의 국경 지역인 북부 지역이 훨씬 더 잘 산다. 심지어 국토가 넓지 않은 한국도 수도권과 지방 간의 소득 격차가 크다. 그 다음 페이지 밑줄. 이는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으로 외부의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이것이 누적적 인과관계를 형성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확대되어 온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 예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텐데 결국에는 어떤 얘기죠? 어떤 한 지역이 규모의 경제 이점이 있으면 특히 이 부분은 외부적 규모의 경제에 좀 집중을 해요. 달리 말하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이 초기 이점을 확보하는 순간 인구는 그 초기 이점을 확보한 지역으로 계속 유입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초기 이점을 확보하지 못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유출될 수밖에 없다. 인구가 유입되는 곳은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겠지만 유출되는 곳은 더 열악한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유식하게 누적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누적적.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수도권의 집중 문제 혹은 지방 소멸의 문제를 지금과 같은 지역 경제의 특성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 제가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코트라 같은 기관이 해외에 뭐 수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진흥하고 지원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 너무 해외 쪽만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코트라는 지방 지원단이 있습니다. 각 광역시, 뭐 경기도에는 경기 북부, 뭐 남부 따로 있어요. 심지어 왜 있을까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결국에 우리가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데 수도권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만 진출을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강해질 수 있죠. 코트라의 고민 중에 하나 혹은 고민이 되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지방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지방 소멸 문제를 어떻게 함께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달리 말하면 지금 이 237페이지에 저희가 밑줄 친 이 누적적 인과관계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소제목인데요. 무역과 지리적 요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이 그 규모의 경제 관련된 문제에서 제가 초기 이점이라는 단어를 활용을 했고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그 안에 초기 이점이라는 단어가 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초기 이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소제목이 나온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뭐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 어떻게 초기 이점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혹은 다른 지역보다 런던의 금융산업이 어떻게 초기 이점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질문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왜 선진국이 소위 말해서 오늘날 선진국들을 보면 여러분들 지도에서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적도 위에 있어요. 뭐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뭐 호주나 뉴질랜드를 좀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혹은 제1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의 대부분이 적도 위에 있죠. 그럼 왜 그럴까? 반대로 적도 아래에 있는 혹은 적도 근방에 있는 국가들은 왜 그렇게 아직도 그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걸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예요. 밑줄 그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적도 지방 국가들보다는 온대 지방 국가들의 소득 수준이 높고 내륙 지역 국가들보다는 해안 지역 국가들의 소득 수준이 높다. 중국의 경우 서부 내륙 지역보다는 동부 해안 지역의 소득 수준이 더 높다.
미국의 경우도 내륙 지역보다는 동부와 서부의 해안 지역의 소득 수준이 더 높다. 이처럼 지리적 위치가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자, 그 이유는 지리적 요인이 운송비, 질병, 농업 생산성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밑줄 긋고요. 자, 마지막 문단은 다 밑줄 긋죠. 어떤 지역의 이점은 역사적 우연성에 의해 출발하기도 하지만 기후나 지정학적 위치와 같은 지리적 요인에 의해 출발하기도 한다. 우리의 결론, 우리 경제학적 결론에서는 이 문장이 중요해요. 앞으로 밑줄 친 이 문장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혹은 사고의 어떤 풍성함을 위해서는 앞의 문장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자, 어떤 이유에서든지 초기 이점이 형성되면 인구의 이동이 시작되고 이후 외부 경제의 누적적 인과관계가 작용하여 지역별로 소득 수준의 차이가 나타난다. 자, 하나만 제가 off the record 사실 레코드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뭐 공부하시다 보면 혹은 살다 보면 예외라는 것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제목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어떤 경향을 받아들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그 경향에 편승하지 못한 경우 혹은 아는 경우일수록 개성을 좀 강조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경향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모습들이 예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하기도 했었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경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지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국가들이 좀 잘 살고요. 여기에 있는 국가들 오세아니아를 제외하고는 잘 못 살아요. 여기까지. 물론 여기 예외가 있어요. 뭐 가령 뭐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이 이렇게 있기는 한데 사실 굉장히 소수죠. 이 남반구에 위치하면서 잘 산다는 게 너무 훌륭해요, 실제로. 그런 어떤 국가들을 보면.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을 확률의 싸움이라고 볼 때 우리가 싱가포르처럼 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적도 위에, 그러니까 북반구에 위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는 해요. 물론 남반구에 위치하면서 이런 싱가포르와 같은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다면 어디에 위치를 하든 사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사실 북반구에 위치하면서도 못 사는 나라들이 있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디 있죠? 여기 뭐 라트비아 같은 국가들은 아직도 사실 유럽 내에서 뭐 거의 유럽 내니까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잘 산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여기 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뭐 쿠바 뭐 이런 데도 그렇게 잘 사는 국가는 아니에요. 북반구에 위치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달려 있는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유리한 환경으로 그 경향에 편승해 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어떤 경향을 제가 이제 뭐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책 하나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총균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총균쇠라고 하는 책은 이제 어떤 학자가 정리를 한 거기는 한데요. 그 인류학자가 이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 태평양 도서국을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 근방에 있는 뭐 사모아라든지 뭐 파푸아 뉴기니라든지 뭐 통가라든지 뭐 그런 어떤 국가들에
그 국가들을 이렇게 아무튼 뭐 학문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어떤 한 원주민이 자기 앞에 이렇게 나타나서 그 토속어로 질문을 하더래요. 근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왜 너희 나라는 잘 살고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는 것 같아? 이 질문이었대요. 그래서 그 문화인류학자가 그거를 딱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그 충격에서 시작된 책이 총균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말이 그겁니다. 그 원주민 분께서 어떤 옷도 입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주요 부위만 가린 채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고, 그리고 이 문화인류학자는 이제 그래도 좀 차려입은 상태로 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냥하러 나온 그 과정에서 이제 마주쳤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어떤 질문들이 실제로 이 지리적 요인에 따른 어떤 결국에 이제 지리적 요인에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었냐라고 이제 문화인류학자가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책을 보시면.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지리적 요인까지 자기가 분석하기에는 조금 역량이 조금 아쉬웠는지 그 부분을 뭐 일부 포함하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총, guns, 그 다음에 균은 이제 질병이죠. germs, 그리고 steal이라는 그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사실상 이 북반구와 남반구 국가들의 소득 격차의 차이를 해석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런 역사적 우연성 혹은 이런 어떤 지리적 요인이 소득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강의 끝나기 전에. 자, 여기 보시면 지리적 요인 자체가 결국에 우리는 이제 국제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1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개방을 하면 할수록 사실 좋다라는 가정을 하면서 전개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전개되는 그런 논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혹은 그 국가가 개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찌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뭐 소득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떤 그 주제로 전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무역 부문에서 여러분들이 뭐 연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파견되시는 어떤 국가의 성격을 이렇게 보실 때 하나 좀 좋은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landlocked라는 단어예요. 들어보셨나요? 이 landlocked라는 것은 결국에는 해안을 국경 중에 해안을 접하지 않고 있는 국가를 landlocked라고 해요. 이거는 뭐 학자들이 분류를 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이 landlocked라는 것은 사실 무역을 진흥하는 그 국제기구인 WTO가 이 landlocked라고 하는 개념을 고안을 했어요. 왜 고안을 했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국 그 landlocked country일수록 무역하기가 너무 어렵고 혹은 무역하기 위한 운송비 등등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경제 성장률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고 해서 WTO 관계자들이 만들어 놓은 분류 체계예요. 여러분들만 WTO의 그 WTO 관계자들이 실증 분석을 해놓은 자료들을 보면 어떤 country가 landlocked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한국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받았죠.
물론 뭐 육지를 우리가 접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북한 우리의 어떤 남북 관계 문제 때문에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삼면이 바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무역이 어려운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상당히 많아요. 내륙 지역에. 여러분들 뭐 콩고 같은 국가가 무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주변 국가의 통행료, 소위 말하는 통행료를 다 지불하고 배를 띄워야 돼요. 혹은 육로로 해야 되는데 육로로는 갈 수가 없죠. 유럽, 아시아, 뭐 중동으로밖에 안 되는데 콩고가 그만큼 비교 위에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쉽지가 않죠. 아시아 국가들을 한번 보세요.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해안을 접하고 있는데 해안을 접하지 않고 있는 국가가 하나 있죠. 중국 위에 있는 국가 어때요? 몽골 한번 보세요. 몽골은 무역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몽골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매우 좋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해요. 이처럼 지리적 요인이 외교 관계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복잡하죠? 여러분들 이런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견 가실 국가가 이런 랜드럭드 컨트리일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국가와 한국 간의 무역을 진행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 본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계속 하듯이 여러분께 중요한 주요 단어 말씀드렸죠? 강조합니다. 계속. 여러분들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작성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요약 부분 읽고 문제에서 꼭 풀어보시되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라. 답안지 드리면 그때 다시 정확한 답을 여러분들이 내시고 제가 찍어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복습하는 용도로 주로 써라. 대신에 압박감을 조금 가져라. 자, 용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본 이동 보시고요. 포트폴리오 투자, 간접 투자, 해외 지급 투자, 위험 분산, 수직적 통합, 입지, 내부화, 기술 이전, 지역 경제, 누적적 인과관계, 절대 우위, 지역 집중. 네,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1번 꼭 보시고요. 그리고 3번 보시고요. 자, 4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6번 보시고 7번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로써 국제무역 이론 부분이 끝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쭉 넘어가셔서 국제무역 이론 다시 한번 목차를 보면서 요약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국제경제학 제1장은 서론이니까 생략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장에서 우리는 교환의 본질을 배웠어요. 교환의 본질. 자, 그 다음 3장, 4장, 5장, 6-1 달리면 특정 요소 모형까지 제가 묶어서 보라고 했어요. 자, 무역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의 무역은 비교 우위에 의해 결정된다. 자, 그런데 그 비교 우위에 의해 결정되는 모형으로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모형을 봤다. 하나는 리카도의 모형. 두 번째, 헥쇼 올인의 모형. 세 번째, 특정 요소 모형이에요. 이들을 묶어서 우리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뭐 정리는 있지만 그건 이제 헥쇼 올인의 큰 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전통적 무역 모형이라 그래요. 그리고 전통적 무역 모형은 산업 간 무역을 주로 설명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즉 남북 무역을 주로 설명한다. 다른 말로 선진국과 후진국 간 무역을 주로 설명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6-1 그리고 6-2 수정합니다. 6-2 그리고 7 그리고 8장에 걸쳐서 현대적 무역을 설명하는 여러 모형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설명들을 좀 봤죠. 자, 각각 살펴볼게요. 6-2에 여러분들 해외 아웃소싱을 배웠습니다. 해외 아웃소싱은 어떤 무역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죠? 중간재 무역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여기 우리는 가치사슬이라는 단어들도 배웠고 티바와 같은 새로운 무역 통계 기준들도 배웠습니다. 7장에서 여러분들은 규모의 경제, 불안정 경쟁이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규모의 경제와 소비자들의 다양성 선호 현상에 입각한 산업 내 무역을 배웠어요. 다른 말로 선진국과 선진국 간 무역에 대해서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11장 죄송합니다. 11장이 아니라 8장 여러분들 오늘은 생산 요소의 이동도 현대적 무역 이론에 들어가요. 자, 생산 요소의 이동들을 배웠습니다. 노동의 이동의 효과에 대해서 배웠고 국제 자본 이동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걸 좀 활용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인 지역 경제, 국가 경제에서 지역 경제로 갔을 때 그 지역 경제의 특징들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무역 이론이에요. 자,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구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크게 보면 우리 국제경제학 왜 공부해? 무역의 본질이 뭐야? 아, 교환. 근데 교환을 하면 아, 무역 당사자들은 다 이득을 얻는구나. 그러니까 좋은 거구나. 우리 권장해야지. 아, 전통적 무역 이론에는 뭐가 있었지? 아, 비교 우위. 리카도의 비교 이론. 핵쇼 올인의 모형. 특정 요소 모형. 아, 이렇게 있었지. 현대적 무역 이론에는 뭐가 있었지? 아, 해외 아웃소싱 관련해서 중간재 무역. 산업 내 무역. 그리고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있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딱 잡고 가시면 국제무역 이론 부분은 정말 잘 소화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경제학 원론에서도 다시 반복을 할 거니까 혹은 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을 할 때도 제가 반복을 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배운 거 잘 복습하시고 학습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제무역 이론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부터는 국제무역 정책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